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을 제대로 배워볼 수 있는 13시 투자스쿨 장학생 문다연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요, 김선규 1타 강사님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국내 주식부터 해외 주식, 그리고 원자재 시황까지 짚어드릴 예정이니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실시간 소통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 채팅 참여 가능하시고요. 24시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신 뒤에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규 보내주시면 저희와 시황 분석 자세히 이어가실 수 있고요. 비법 자료집도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노란톡방 참여해주시는 분들 한해서 이렇게 비법 자료집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반도체와 AI 플랫폼 섹터, 그리고 에너지와 전기차, 자동차 관련된 섹터들에 대한 분석집도 저희가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가 또 주말 사이에 업데이트를 통해서 자료집을 또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잡아드렸고요. 산업에 대한 분석과 함께 눈여겨보면 좋을 종목들까지 담아져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통해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간판 얼굴이시죠? 김선규 전문가님 바로 인사드려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선규입니다. 네, 지금 현재 생각보다 좋지 않은 장이 흘러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여전히 버티고 있는, 그러면서도 다시금 코스피는 2600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 번 더 잡고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후장까지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잘 지켜봐 주시고 그런 가운데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다소 좀 지지부진한 시장 흐름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지금 시장을 어떻게 기회로서 활용하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본격적인 방송 시작에 앞서서 전문가님 소개부터 좀 해주실까요?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얘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 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였죠. 지금까지 해가지고서는 2주 가까이 해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전과 다르게 이전에 우리가 알던 그런 조그만한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경제 규모도 거의 준 G7 같이 그 정도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글로벌 투자 상황에 맞춰가지고서는 이제는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상황에도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투자 상황에 맞는 여러 시장의 투자 상품을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이제는 공부하지 않으면 수익을 낼 수 없다. 즉 공부하는 투자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는 꾸준한 수익을 창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이를 위해서 크게 세 가지. 첫 번째 리스크 관리, 두 번째는 원금 보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기에 해칭 기법. 자, 여러분들이 원금을 보존하지 못하고 손실을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이것을 다시 커버를 해서 해징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들은 단순히 차트를 분석, 즉 기술적 분석만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플러스 산업 분석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업 가치가 어떤가 이걸 확인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여기에 소액으로 중기 투자를 들어간 다음에 스몰 캡으로 간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중기 투자를 통해 가지고 상당히 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투자를 위주로 가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기술적 분석에 더해서 산업에 대한 분석과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자료집을 준비해드린 거고요. 에너지와 자동차, 전기 테마, 그리고 반도체와 AI 플랫폼 관련된 섹터들에 대한 분석 자료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와 함께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국내 주식부터 좀 시황을 짚어볼 텐데요. 일단 어제 오후장에서도 좀 힘이 없는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 역시나 오후장 들어서 힘이 좀 빠지고 있는 모습 연출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자세한 시황 짚어주시죠. 네, 지금 현재 봤을 때 예전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약세로 가고 있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가지고 오늘도 계속해서 약세장으로 들어가고 있고 조금 더 그 폭이 깊어지고 있는데, 현재 코스피 2543포인트, 지금 18포인트 이상 빠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과연 어디까지 빠질 것인가 했을 때는 대략 2500포인트 근처까지도 갈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만 한꺼번에 다 빠지기에는 지금 현재는 아직은 그렇게 강력한 매도세가 나오진 않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코스닥 역시도 마찬가지 11포인트 빠졌습니다. 일단 890
50포인트까지 올라가려 그러다가 여기에서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코스피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자금이 빠지고 있고, 그다음에 코스닥에서도 그동안 2차 전지라든가 다른 분야에서 이제 많이 들어갔던 그 자금들이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코스피의 수급을 좀 보시면은 지금 현재 코스피 수급 개인만 2,200억 이상 지금 매수가 들어가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 다 양매도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보통 봤을 때 이제 그 코스피 같은 경우도 10포인트 이상 해가지고서는 이제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양매도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는 아직까지 그 특히나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 기관은 지금 현재 매도세가 조금 줄어든 반면에 이제는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는 걸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다음으로 해서 코스닥의 수급을 보겠습니다. 코스닥의 수급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지금 시가총액이 먼저 나왔네요. 네, 자 먼저 보면은 에코프로비엠 지금 봤을 때 3% 이상 빠졌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 부분이 지금 크게 빠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 에코프로 역시도 지금 현재 1.89% 지금 빠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LNF 여기에 비해 가지고 0.75% 약간 반등 들어오고 있고, 다음에 HLB는 1.53%, 제약바이오 쪽은 역시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죠.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올라갔던 부분, 그동안 해가지고서는 AI라든가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2차 전지 쪽으로 해가지고 들어갔던 자금들이 조금씩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역시 반도체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반도체와 2차 전지주들이 오늘은 좀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강한 매도세가 나오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국내 증시와 함께 미국과 중국 증시까지 한번 쭉 훑어볼까요? 네. 그러면 일단은 미국을 보시죠. 어제 미국 증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CPI, PPI 발표도 있고, 그 다음에 금요일이 되면은 여기에 맞춰가지고서는 그 금융주들을부터 시작해가지고서 1분기 아니죠. 4분기죠. 4분기의 실적 발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1월이 되면은 보통 이제 그 전년도 4분기의 실적, 그리고 연말 전체의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큰 조정이 있는 걸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미국장은 오늘 특징은 뭐냐? 도대체 오르는 거야 내리는 거야? 지금 이거 가지고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거죠. 자, 왜 이거를 가지고 있냐? 자, 다우는 지금 현재 꼭대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려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S&P 역시도 마찬가지 비슷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은 어떻게 됐느냐? 자, 쫑쩌그룹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파산해 가지고서는 난리가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다시금 받쳐주죠. 지준율 인하한다. 자, 국영은행들 전부 다 지준율, 지급준비율을 인하하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어떻게든 너희들 살려줄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들 안에서 있었던 금융사고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든 커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움직인다. 지준율 인하로 인해서 이래 반등이 들어온 주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해가지고서 미국 증시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네, 미국장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우존스. 자, 첫 번째 다우존스 이 자리에서 쭉 해가지고 횡보하고 있죠. 안 내려가고 여기서 버티고 있다. 자, 무슨 이야기냐? 자, 일단은 다우가 지금 현재는 전 고점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갔다는 얘기는 앞으로 나스닥도 이 위에 있는 나스닥의 전고점이 여기 어디쯤 있어요. 여기 16,000 정도 포인트. 이 자리까지는 어떻게든 올려줄 여지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한번 꺾어져서 내려갔다가 올라가느냐, 이거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자, 현재 나스닥 자리 여기 보면은 이 자리에서 딱 중간 정도, 자, 현재 여기 중간 정도 자리에 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S&P 500은 어떠냐? 얘도 지금 거의 꼭대기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자리를 돌파를 할 것이냐 아니냐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S&P 500도 지금 봤을 때는 현재 이 고점 4,800선 근처에 지금 와 있는데, 충분히 S&P 500은 4,800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런 상승을 만들었던 가장 큰 원인은 역시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여기서도 이렇게 해서 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긴 했는데 지금 거의 뭐 보합권이죠. 0.05% 보합권. 양봉으로 상승했지만은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 처음 시작할 때 약간은 하락해서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많은 자금들이 이미 들어갔다. 한마디로 차익 실현 매물하고 다른 종목, 다른 거기에 따라서 또 들어오는 그런 자금 유입세, 한마디로 얘기해서 손맛김이 일어났다. 즉 헤지 펀드들하고 그다음에 기관들이 자기들의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자금이 움직이게 됐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르는 거야 내리는 거야라고 약간 헷갈릴 수 있지만 이번 주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다우는 횡보할 수 있고 나스닥은 일단은 여기에 전 고점까지 그다음에 S&P 500은 전 고점에서 약간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를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는 중국 증시 잠깐 보겠습니다. 자, 중국 증시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바닥에서 다시금 올라왔어요. 근데 아주 조금 올라왔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샹하이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완전히 낙폭을 만들었다가 이 자리에서 상승해서 양봉 마감을 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어떻게든 이 바닥은 지키고 여기에서 내려가면은 끝장이라고 모두 다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든 해가지고서는 반등이 들어온다. 그리고 여기서는 분명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에 신천 AB, 자, 심천의 AB 지수도 역시 비슷합니다. 여기도 지금 여기를 거의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서는 심천 B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투자 종목이죠. 이 과매수 구도간이 나왔는데 여기서 다시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지금까지는 이제는 더 이상 그 심천 AB로 이렇게 가르는 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제 시청강통, 호강통이 있으니까 그 문제는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요. 현재 심천 이쪽에 있는 소규모 작은 종목들은 여전히 아직까지 약세에 들어가 있는 반면에 그나마 샹하이 지수가 그나마 조금 올라갈 만하다라는 것을 일단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중국 증시가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우리도 역시 맞춰가지고서는 자, 화장품, 국내는 화장품, 엔터, 최근 들어서 올라가고 있는 게임주 이런 것들 역시 또 같이 올라갈 유지가 돼 있다. 이런 걸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YG를 제외하고 엔터 같은 경우도 지금은 강하게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위아래 방향성을 아직까지 명확하게 잡고 있진 못하지만 나스닥과 S&P 500만이 소폭 더 상승을 추가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급 준비율 이슈로 인해서 저희가 반등이 나왔지만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까지 점쳐보겠습니다. 시황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함께 자료집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통해서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방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으로 들어오시면 저희가 자료집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와 자동차 전기 테마 그리고 반도체와 AI 플랫폼에 대한 자료 분석집을 준비를 했고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선착순 100분 들어오신다면 저희가 남아 계신 분들 한해서 이 자료집을 금요일에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에너지와 자동차 전기 테마 같은 경우에도 산업 분석에 대한 자료와 함께 여러분들께서 공략해 보실 수 있는 종목들 선정을 해서 넣어주셨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선기 전문가님과 함께 무엇이든 알려주기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원자재 시황과 국내와 미국 증시까지 해서 여러분들께 투자 포인트를 잡아드릴 예정인데요. 방송을 보시다가 좀 궁금한 점이 생겼다라고 하신다면 유튜브를 통해서도 저희가 실시간 질문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채팅창 통해서 질문 남겨주셔도 좋고요. 노란톡방 통해서도 질문 받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고 입장코드 1357으로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무엇이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알려주실 내용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해칭,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개인이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칭에 대한 이야기. 자, 해칭은 첫 번째 예상할 수 있는 없는 리스크에 대응 방안이다.
이렇게 적어놨죠. 자, 예상을 할 수 있는 거는 리스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거는 우리가 이벤트 드리븐이라 그러죠. 어떤 재료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것. 즉 뉴스라든가 어떤 공시라든가 이런 자료를 통해 가지고서 어떤 종목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충분히 어떤 그 시세 차익이라든가 아니면은 배당금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혹은 갑작스러운 악재가 나왔을 때 그래서 예상하지 못하는 천재지변이라든가 아니면은 각종 해외에서의 그 정책 변화로 인한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같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 IRA 법안이 갑자기 터지면서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서는 이 위아래로 2차 전지를 흔드는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리스크라 그러죠. 정확히 얘기하면은 리스크를 이제 PMI 즉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인스티튜트라고 부르는 우리의 그 국제라기보다는 좀 그렇지만 이 공인돼 있는 프로그램 관리, 자 프로젝트 관리를 하는 부분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것은 긍정적, 그 다음에 부정적, 긍정적인 리스크, 부정적인 리스크 두 가지로 나눕니다. 긍정적 리스크가 있다 그러면 어떤 것이냐 시간이나 혹은 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돈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리스크 혹은 거기에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것을 긍정적인 것을 그런 긍정 리스크라 부르고 그렇지 않은 것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리스크라고 왜 부르느냐 보통 일이 터졌다면 좋은 일이 아니고 보통 비용이 더 들어가거나 시간이 더 늘어나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서는 어떠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들을 보통 얘기해서 리스크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인 의미로는 많은 사람들은 리스크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리스크라는 것 자체는 원래는 긍정, 부정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금융권 정확히 얘기하면 이 금융산업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리스크를 피하는 것. 자, 리스크는 크게 보통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피하는 거, 회피, 미티게이션이라 그러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제거. 자, elimination 있어요. 자, 제거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여기에다 가지고 대비, 한마디로 자금을 가지고서는 대비하는 방법이 있다. 보통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서는 리스크를 관리를 해요. 그래서 해징은 보통 그 중에서도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자, 이 회피를 이 세 가지를 보통 다 포함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거를 일단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자, 리스크라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한마디로 어떤 종목을 투자했을 때 금융에서 투자를 했을 경우에 여기에서 긍정적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급등이 나와도 빨리 끝날 수가 있습니다. 급등했을 때 급등 시에 바로 마감이 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바로 마감되는 종목이 아니라 투자 상품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도 리스크가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은 급락이 나오는 거. 자, 급락도 당연히 얘기하죠. 급락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서는 가능하면은 정해진 기간 내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것을 금융에서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융은 안정적 수익을 목표로 한다. 안정적이고 그리고 하나 더 예측 가능한 수익을 목표로 한다. 자, 예측 가능. 이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벗어났을 때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대한 것이 지금부터 해징에 대한 이야기인데 해징의 방법은 무엇이느냐? 바로 섹터의 교차 투자. 자, 그 다음에 반대 방향의 투자. 이런 거를 가지고서 보통 이제 진행을 합니다. 자, 섹터의 교차 투자는 무엇이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떤 섹터가 하나 있다. 내가 만약에 2차 전지를 했다. 자, 2차 전지를 이제 내가 어떤 거를 이제 투자를 했어요. 어떤 종목 가령 뭐 지금 현재 뭐 포스코 홀딩스라든가 아니면 에코프로를 투자를 했다고 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만약에 얘가 아래로 갈 것 같아. 그리고 하방 압력이 커질 것 같습니다. 뭐 갑자기 바이든 행정부에서 우리 이거 저기 IRA에 이거 따라 가지고선 하다 보니까는 너희들 공장 짓는데도 이거 가지고 안 되고 뭐 다른 조건을 더 붙이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랬을 때 이래 가지고서는 주가가 좀 빠질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말고 지금 현재 올라갈 수 있는 게 어딘 게 있을까? 봤을 때 AI 종목 뭐 이런 거. 자, 반도체 AI 이런 거를 이제 들어가는 것을 바로 이제 뭐라 그러냐? 교차 투자라 그럽니다. 이런 걸. 자, 그다음에 뭐 이거는 뭐냐? 반대 방향 투자는 무엇이냐? 자, 내가 그러면 2차 전지를 샀어. 자, 에코프로를 샀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해놨는데 갑자기 주가가 빠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주가가 빠지면 이거에 대해 가지고서는 그러면 주가가 빠지면 올라가는 거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 그럼 뭐 리튬 인버스 ETF 뭐 이런 거를 사는 거죠. 네, ETF. 자, 오늘의 이야기의 가장 큰 핵심이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서는 반대 방향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손실을 줄여주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보통 일반적인 해칭의 방법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전문 투자자하고 기관은 적극적으로 해칭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지 않는 파생 상품, 쉽게 얘기해서 저는 빨간불에 있는 라인, 즉 레드 라인에 있는 상당히 위험한 상품들을 다루는데 그걸 하는 데 있어서도 이거를 어떻게든 이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혹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방향에 대해서 반대 방향 투자나 교차 투자를 통해 가지고서 어느 정도는 이 리스크를 분산하거나 제거를 하는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첫 번째 파생. 잠깐만요. 네. 자, 파생이 있어요. 자, 여기서 기관은 무엇을 하느냐? 파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대해 가지고 뭐 하시냐? 수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물론 파생 상품 중에는 수합이 있죠. 파생의 바닐라 플레인이라 그래서 3대장이 뭐냐 하면은 선물, 옵션, 수합입니다. 자, 선물, 옵션, 수합. 요 세 가지를 다 해요. 그리고 이거를 적절히 섞어 가지고서는 자신들이 어느 정도 이 위험에, 즉 이 금융의 리스크를 적절히 제거하거나 분산합니다. 분산을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데도 많이 있고 또 굉장히 공격적인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없고 무조건 한 방향으로 해가지고서는 추세에 추종형으로 해가지고서 투자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은 이게 중요한 건 뭐냐? 전문 투자자와 기관은 그래도 자기들은 이런 걸 할 수 있는 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개인은 없다. 개인은 없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자, 그래서 더 문제는 뭐냐? 시장은 개인들에게 이런 해칭을 하는 기법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 이거를 가르쳐주면은 결국은 자기들한테 돈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 개인의 해칭 기법 자체를 별로 알려주질 않는다. 자,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하고 그러고서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시장은 개인의 해칭 기법을 절대 알려주지 않아요. 왜? 자, 시장에서 만약에 이렇게 돈이 있다. 돈이 있으면은 이 돈을 가지고서는 투자를 한다. 자, 만약에 금융기관에서 한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서는 이 돈 자체도 큽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여기저기 나눠지죠. 뭐 채권,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증권, 그 다음에 파생, 그 다음 뭐 기타 등등 뭐 쭉쭉쭉쭉 나오겠죠. 이런 여러 가지 각종 다양한 커스터마이즈한 그런 상품들의 투자가 되는데 그런데 개인들은 이런 거를 짜기에는 시간도 그렇고 노력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지식도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힘들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더 중요한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있습니다. 네. 분명히 개인이 해징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개인이 해징할 방법이 있다. 해징 가능하다. 이게 바로 오늘의 내용의 핵심이라는 거죠. 개인이 그러면은 주식을 사고 팔기만 한다. 혹은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있을 때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방향에 대해 가지고 방향에 대해서 반대 방향 투자라든가 아니면 교차 투자가 가능하냐? 교차 투자는 우리가 하면 되니까. 교차 투자는 그냥 하면은 되지만 그렇지만은 반대 방향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할 수가 없다. 왜? 우리는 공매도도 할 수가 없고 개인은 공매도 안 되고요. 개인은 공매도가 안 돼요. 대주는 가끔씩 하지만 대주할 수 있는 종목도 증권사별로 양이 정해져 있고 또 그것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문제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주식에 대한 옵션. 주식의 옵션. 자,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자, 주식을 단순히 주가 지수에 대한 그 선물만이 아니라 이 주식에도 선물이 있어가지고 옵션을 해가지고서는 푸시냐 콜이냐 푸시냐 이걸 가지고서는 오르느냐 내리냐에 또다시 걸고서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들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개인들이 그걸 하는 거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그럼 이걸 할 수가 어떻게 해야지만 이런 해징을 할 수가 있겠느냐 했을 때 해징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분명히. 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해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개인도 해징은 가능하다. 개인 해징은 가능하다. 단지 무엇이 문제냐? 큰 돈이 들지 않고 큰 돈이 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해징을 못하는 것은 아닌데 단지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전문적인 그런 전문 투자자들에 비해서는 그만큼 큰 수익이라든가 어떤 그 레버리지 이런 것들을 쓰기에는 쉽지가 않다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 자, 계좌 분산, 투자 시장 다변화, 그다음 ETF의 활용 이 세 가지를 보통 이용을 합니다. 저희는 개인들은 일반적으로 계좌를 분산합니다. 어떻게? 국내와 해외. 해외. 그것도 국내도 2개, 해외도 2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통 4개 정도의 계좌를 만들어서 분산해서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 투자 시장의 다변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국내하고 해외. 해외. 자, 그러면은 이 4개의 계좌에다 어떻게 되느냐? ETF 거기다가 ETF. 자, 미국 ETF하고 한국 ETF가 있죠. 미국은 2,300개, 그다음 한국은 800개 정도. 미국은 2,300개나 되는 ETF가 있고, 자,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략 한 800개 정도가 있습니다. 800개 조금 더 넘게 있어요. 자, 이 정도의 ETF가 있는데 이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우리는 이제 여기에 대한 투자를 정확하게 나눠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하고 같이 가시는 분들 그리고 이 투자 스쿨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제는 여러 단순히 어떤 종목 급등주 이런 거 이제는 여기서는 얘기하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분들이 투자금이 작아요. 500만 원 미만이다 작다.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단순한 단일 계좌로 해가지고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조금씩 들어갔다가 나갔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투자에 대한 감을 익혀 나가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돈이 크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서 위에 같이 이렇게 한 3개에서 4개 정도의 분산 계좌를 만들어 가지고서 가야 되고 그 안에서 어떻게 되느냐 종목들도 국내 주식 자 국내주 해외주 해외 그 다음에 ETF 이 세 가지를 이용해 가지고선 적절히 섞어가면서 여기에 대해서 해칭을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내 투자금은 내가 관리를 해야 된다. 자, 내 투자금을 내가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요거 잠깐 지우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얘기했을 때 보통 한 개의 계좌 가지고서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많은 사람 그 투자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는 한 개의 계좌로 해가지고서 보통 한 개 시장 거기서 여러 종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종목으로 갔단 말이죠. 자, 지금까지 이렇게 했었어요. 자, 그렇죠?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운영을 해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게 아니에요. 자, 다중계좌, 그 다음에 복수시장, 그리고 포트폴리오.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결론을 내자면은 내 투자금을 내가 관리한다. 이것을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기관들의 해칭 비법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개인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또 해칭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요. 김성규 전문가님께서 리스크 관리의 어떤 그 비법들을 알려주신 시간이었습니다. 자세한 전략들 저희와 함께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방 QR코드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입장코드 1357 걸려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성규 전문가님과 함께 무엇이든 물어보기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기 시간에서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섹터에 대한 분석들을 한번 다뤄볼 텐데요. 섹터에 대한 분석 방송 통해서도 가능하시지만 노란톡방 통해서 저희가 섹터 자료집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와 자동차 전기 테마 그리고 반도체와 AI 플랫폼 테마에 대한 섹터 분석 자료집을 준비를 했고요. 저희가 금요일에 100분 한해서 저희가 나눠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입장을 하셔서 금요일까지 계시면 저희가 이렇게 무료 분석 자료집도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섹터에 대한 전망과 함께 우리가 눈여겨보면 좋을 종목들에 대한 비법 자료집도 함께 들어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알아볼 섹터 바로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 다뤄주실 섹터 어떤 섹터일까요? 네,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기 섹터. 자, 디스플레이. 자, 보시면은 지금 해가지고 CES 2024에서 우리 삼성전자, LG전자 두 회사가 포문을 열었던 게 뭐냐면 바로 디스플레이였죠. 앞으로 이 디스플레이가 더욱더 고도화될 것이다. 요거를 집중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코로나 시기에 급증한 수요가 있었죠. 자, 코로나가 터지면서 어떻게 됐냐? 사람들이 전부 다 집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락다운이 된 상태에서 재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는 가운데서 어떻게 됐냐? IT 기기. 자, 컴퓨터. IT 기기. 자, 우리 보통 삼종신기라 부르죠. 그래서 자, 노트북, 그다음에 패드, 그다음에 핸드폰. 네. 스마트폰이죠. 예, 보통 이 삼종신기가 그야말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스트리밍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스트리밍 그 다음에 게임 이것들이 엄청나게 올라갔던 게 바로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의 그 엄청난 IT 폭발, 익스플로전이 있었던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됐냐? 이 디스플레이는 엄청난 수요가 있었고 급증한 수요가 그야말로 생산을 감당 못할 수용까지 올라갔던 것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지금 사람들이 대충 다 쓸 거 쓰고 살 거 사고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바꾸질 않아요. 안 바꿔요. 바꾸지 않아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재고가 빵빵 쌓이게 됐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금까지의 그 LCD, LED, 그 다음에 OLED 이런 식으로 해서 역사가 나오는데 처음에 나왔던 게 LCD. 그동안에 우리 브라운관에서 했던 그런 거에서 이제 그야말로 LCD가 나오면서 혁명이었죠. 그리고 나온 다음에 LED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OLED가 나오고 이제는 이제 더욱더 고도화되어 있는 그런 LED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고도화 LED가 이번 CES 2024, 자, 2024에서 나오는 게 어떤 것이냐? LG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을 베이스로 하는 POLED, 그 다음에 ATO, 자, 유리에 뒤에 이제 글라스를 붙여가지고 그 글라스에다가 이제 이 광소자들을 붙여가지고 만드는 ATO, 그 다음에 LTPS LCD. 자, 여기 보면은 이런 더욱더 앞으로 고도화되는 그런 LCD. LCD예요. LED가 아니고. 자, 기억해 두세요. LCD를 기존에 있는 것들은 이미 이제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이제는 이미 앞서 버렸고, 그 다음에 더욱더 그 생산량에 있어가지고서는 압도적으로 가서 가격 경쟁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은 LCD를 더욱더 고도화해가지고서는 LED보다는 싸면서도 LCD보다는 더욱더 이 품질이 좋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게 된 거죠. 그래서 LTPS LCD를 앞으로 이제 하게 되겠다. 그렇게 해서 공개를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와 LG가 특히 또 여기서 재밌는 거 투명 마이크로 LCD를 공개했습니다. 자, LCD예요. 요거 투명 마이크로 LCD. 그러니까는 끄면은 자, 만약에 우리가 모니터나 TV를 껐다 그러면은 그 뒤에 그냥 투명하게 뒤가 보이는 그런 LCD를 공개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것이 하나의 가전 이상의 의미 혹은 인테리어로서 가구로서의 의미를 이제 가지는 그런 디스플레이가 이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그러면 자. 여기서 섹터의 이슈들은 무엇이냐? 바로 지금 현재 가장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게 뭐냐면 LCD죠. 자, LCD. 이제는 LCD는 중국이 훨씬 더 많이 만들고 물량면에서도 엄청나고 가격이 엄청나게 다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들은 이 LCD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와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LCD가 이제는 중국산으로 거의 다 대체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질이 생각보다 구리다. 품질은 이상하다. 자, 이거는 이상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너무나 좋은 OLED, 자, 유기체, 아몰레드나 OLED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눈이 한마디로 너무 높은 거죠. 기준이 높다 보니까.
기준이 높으니 이 LCD에는 그렇게 별로 눈이 돌아가지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 되는 건데, 문제는 이 LCD가 우리는 이럴지 모르지만은 다른 제3국가라든가 여전히 우리보다도 한참 경제 수준이 낮은 국가들,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높게 올라가서 거의 G7하고 거의 맞먹는 준 G7이라고 그러죠. 대한민국은 현재 준 G7급의 국가입니다. 불행히도. 네. 제가 왜 불행이더라고 했냐면은 지금부터는 우리는 정말로 아무것도 도움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진짜 선진국과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이 추월한 LCD 이제는 초격차로 해가지고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는 것이 답일까? 자, 문제는 뭐냐? 개발하는 건 좋아요. 개발하는 건 좋은데 이것이 과연 가격이 어떻게 되냐? 가격. 자, 이렇게 좋은 물건을 싼 가격에 해가지고 대량으로 공급을 해서 LCD를 밀어내야지만, 얘를 밀어내야지만 우리가 다시금 디스플레이 시장을 선점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서 우리가 더 어떤 새로운 그 뭐라 그럴까 모멘텀을 가지고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과연 생산에 대해 가지고서 특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생산 혁신. 생산의 혁신. 정확히 얘기하면은 대량으로 생산하면서도 수요를 제대로 받쳐주고 그러면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어떠한 방식이 앞으로 여기에서 받쳐줘야지만 이 디스플레이가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제조 공장이라든가 생산 공장에 대한 여러 증설, 이런 얘기들이 앞으로 나올 때 조금씩 가격이 주가들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다음 두 번째로 디스플레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VR라고 죠. 지금 현재 가장 큰 게 뭐냐? 애플에서 지금 비전 프로 나온다고 이번에 CES 2024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VR하고의 조화가 지금 현재 가장 큰 관건이 되고 있어요. 자, 지금 현재 디스플레이 시장이 뚫을 수 있는, 또 결국은 나가야 되는 새로운 돌파구가 어디냐면 이 VR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즉 뭐냐? 개인들이 전부 다 눈에 하나씩, 자, 머리에 하나씩, 머리에 헤드셋 하나씩 끼워야 되는, 헤드셋 하나씩. 자, 그죠? 머리에 헤드셋을 하나씩 끼우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그래야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는 상당히 그 이전보다 더 발달되어 있는 그런 VR을 만들어줘야지만, 버추얼 리얼리티가 나와야만 이게 이 디스플레이가 좀 더 갈 수 있을 것이다. 즉, 여기에 대해서 애플 비전 프로 관련주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그 헤드셋, 혹은 뭐 이제 페이스북, 정확하게 메타죠, 메타 플랫폼스가 가지고 있는 그 퀘스트 이런 거라든가, 여기에 과연 얼마나 잘 이제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게 가장 큰 관건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큰 거는 애플의 비전 프로, 그 다음에 뭐냐, 메타의 방금 말씀드렸듯이 퀘스트 3 요렇게 해가지고선 얘네들하고 과연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즉, 대형 디스플레이보다는 소형 혹은 마이크로 디스플레이하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 그 다음에 그것들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전문가, 그러니까 개발 키트,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말로 좀 잡혀 있는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다른 종목이 어떤 게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죠.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LG 디스플레이다 이런 걸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보는 거는 일단은 LX 세미콘을 좀 더 볼 필요가 있다. 왜? 애플 디스플레이 구동칩을, 자, 디스플레이의 구동칩이 특히나 또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단순하게 해가지고서는 디스플레이 평판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구동칩, 이 구동칩이 또 다시 해가지고서는 AI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AI 기반 구동칩이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얘가 또 다시 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AI 기반 구동칩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또 찾아가지고 들어가야지만 여러분들이 괜찮은 디스플레이 섹터에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 기억하시고, 또 여기는 또 비전 프로에도 역시 이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도 이 디스플레이 구동칩이 역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기억을 해 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코로나 이후로 OTT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한 관심도 더해지고 있고, 최근에 있었던 이 CES 2024로 인해서 다시 한번 시세를 좀 받고 있는 모습이 잡히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으로 LX 세미콘까지 짚어봤고요. 오늘 알아본 섹터에 대한 내용들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고 입장하시면 더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섹터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성규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테마들 분석을 해볼 텐데요. 테마에 대한 분석과 함께 저희가 업종들에 대한 분석 자료집도 준비를 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 반도체와 AI 플랫폼 그리고 에너지와 자동차, 전기차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는 자료 분석집이고요. 이 섹터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과 함께 어떤 종목들이 앞으로 유망한 모습들을 보여줄지 그 자료집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으로 들어오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수 자체는 좀 잠잠한 흐름입니다만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들을 한번 분석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네, 오늘 오전장 섹터 보시게 되면은 크게 네 가지 지금 잡아왔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종이하고 목재, 이거 되게 재밌어요. 예, 종이와 목재가 되게 재밌고 이게 상한가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 관련해가지고서 또 올라왔던 게 있고, 그 다음 운수장비, 그리고 2차전지 이렇게 해가지고서 네 개의 섹터를 제가 지금 봤었고요. 그 가운데서 봤던 것들이 특히 재밌는 게, 자, 세종텔레콤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태림포장, 그 다음에 롯데정보통신 이렇게 세 개 지금 제가 보고서 요거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종목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죠. 자, 보시면은 오늘 첫 번째 세종텔레콤. 자, 여기가 뭐냐? 5G 주파수 할당에 대한 신청을 했는데 적격 판정이 나왔다. 아,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자, 텔레콤, 통신회사죠. 자, 통신회사들의 로망이 무엇이냐? 바로 기간통신사업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간통신사업자. 자, 기간통신사업자.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자, 내가 정부로부터 어떤 특정한 대역의 주파수를 할당받아서 그걸 가지고서는 내가 돈을 주고 삽니다. 주파수를. 주파수 사고 매수를 합니다. 그러고서는 일정 기간 동안 이 주파수를 가지고서는 내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주파수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한다. 가령 뭐 IoT, 즉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은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공장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스마트 팩토리 혹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자율주행. 자율주행이죠. 5G니까 당연히 자율주행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한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단순하게 다른 이통삼사가 아니라 바로 이런 세종텔레콤한테도 가가지고서는 야, 니네 주파수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다. 자율주행을 하고 싶다. 아니면은 사물인터넷 가전 관리를 하고 싶다. 아니면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뭐 원격으로 하는 검침이라든가 아니면은 스마트 팩토리, 즉 공장 자동화를 하는데도 이거 우리가 너희들 거를 쓰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실적이 쌓이면은 이 통신사들은 앞으로 돼 가지고서는 굉장히 이런 그 앞으로 추가적인 주파수 할당이나 아니면 차기에 있을 주파수 할당에서도 상당히 실적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게 특징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종텔레콤이 이렇게 해가지고 적격 판정을 받았다. 그러면은 얘가 주파수 받으면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사업하겠네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또 따라가지고 테마까지 붙어 있다 보니까 오늘 점상으로 때려버렸습니다. 네, 이렇게 나왔던 것이 오늘 첫 번째 종목의 특징이 되는 것이고요.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태림포장. 자, 이게 아주 제가 봤는데 놀라운 기사인데요. 이거 봤는데 친환경에다 골판지 보냉상자 개발 소식.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고기라든가 생선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아이스크림 같은 거 이런 거 어디다 넣느냐? 바로 다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는 상자에다가 드라이 아이스나 뭐 아니면 얼음 집어넣어서 그래가지고서는 발송을 하고 그랬었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골판지 회사가 친환경 골판지 보냉 상자를 가지고서 거의 98% 정도 수준의 보냉 기술을 보냉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냈다. 자, 이렇게 나오고 나니까 이게 또 역시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상한가가 올라갔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 Amazon.com, 자, Amazon.com, 자, Amazon.com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지금 친환경으로 되어 있는 그런 그 포장재가 아니면 쓰지 않겠다 이래가지고 골판지 가지고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은요 얘들이 이게 가지고서는 이런 그 테린 포장이나 이런 기술 이런 회사들은 바로 미국에서 테스트만 받아가지고 인증만 받았다 그러면 엄청난 수출 물량이 생깁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 가지고서 이런 이 소식을 통해 가지고서 만약에 다른 운수업자, 쉽게 해서 우리나라도 CJ 대한통운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회사들이 있겠죠. 그런 회사들에서 ESG 기준을 맞춰가지고 간다 그랬을 때 한마디로 ESG 관련해가지고 오늘 제대로 해가지고서는
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서 오늘 상한가를 만들었던 거를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다음 종목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세 번째 종목 보면 롯데정보통신이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메타버스 플랫폼인 칼리버스를 출시를 하겠다. 여기도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걸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디스플레이 관련주. 자, 디스플레이하고도 앞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이 메타버스 플랫폼하고 디스플레이하고 결국은 연결이 되고 결국은 이게 뭐냐 VR 헤드셋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메타버스 플랫폼인 칼리버스가 앞으로 해가지고서는 처음에는 단순하게 나가겠지만은 결국은 이게 발전하고 진화하면은 진화했을 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까 오전장에서는 20.89%까지 올라가고서 이렇게 강세를 보였던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포장 관련된 종목들과 함께 종이 목재, 온수 장비, 2차 전지들까지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보자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특히나 이 운수 장비 쪽과 함께 포장 쪽은 오랫동안 쉬어갔던 흐름이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이후 전략들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CES 2024로 인해서 메타버스를 비롯한 디스플레이 관련주들도 흐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대장주로서 롯데정보통신까지 짚어봤습니다. 저희가 매일같이 히든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히든 종목들 수익률 난 게 많아가지고요. 리뷰로 한번 다뤄볼게요, 전문가님. 네, 우선 첫 번째 미국 종목 가져왔던 것 중에서 제가 가지고 온 거 암젠. 자, 암젠입니다. 지금 현재 요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신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 가지고서는 약간 쉬어가고 있는데 지금 다시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해가지고서는 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가 그 다음에 2022년도에 고점 만들고 나서 그 다음 지금 올해 들어와서 드디어 1월 달에 신고점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삼상에 가는 게 잠깐만 17개. 17개 삼상 임상 시험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현재 그 새롭게 나와 있는 종목들이 새롭게 이제 승인받을 그런 약품들이 많다 보니까 앞으로 여기에서도 충분히 더 내려왔다가 다시금 이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많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처음에 나왔던 그 가격보다도 지금 현재 더 많이 올라가 있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종목을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얘는 제가 조금 아깝긴 하지만 자, 엔캠입니다. 엔캠. 얘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어떻게 됐느냐. 91,000원에서 출발했어요. 여기서 제가 가지고 출발해가지고 10만 원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쭉 빠졌는데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원래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했을 때 갑자기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것들은 별로 선호하질 않아요. 네. 저는 요거 봤을 때는 저는 여기서 봤을 때 어느 정도는 이렇게 아주 어느 정도 올라가서 여기 전 고점 여기 10만 원 여기까지는 일단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봤었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오면은 여기서는 사실상 약간은 쉬어가는 자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는 좀 떨어지는 거죠. 네. 아무튼 오늘 아침에 갑작스럽게 급등을 해서 거의 한 10만 원 근처까지 갔죠. 98,600원이죠. 네. 98,600원까지 해가지고서는 갑작스럽게 급등이 올라간 종목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서 보통 한 3에서 3일 연속으로 해가지고서는 상승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갔을 때는 5일까지는 보통은 올라갑니다. 네. 보통 한 5일까지는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자 이렇게 보는 것과 같이 갑자기 이렇게 해가지고서 갑자기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갔다 빠졌어요. 이런 경우라면은 이거는 더 이상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자, 왜 이미 여기 있는 자리는 넘어가 버렸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건드리시면 안 된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어제 히든 종목을 다뤄봤던 엔캠까지 리뷰로 만나봤고요. 오늘 오후장에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 있을지는 노란톡방 통해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오늘 장에서 또 남은 시간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 있을지에 대한 가격 전략과 함께 저희가 테마 분석 리포트도 나눠드리겠습니다. 에너지와 자동차 전기 테마 그리고 반도체와 AI 플랫폼 테마에 대한 자료 분석집도 금요일까지 여러분들께서 남아 계시는 분들 한해서 저희가 나눠드릴 예정이니까요. 들어오셔서 자료집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추후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13시 투자스쿨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디스플레이가 코로나 시기에 OTT 구독이 늘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봤고요. 종이목재와 정보통신, 운수장비와 2차 전지의 흐름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엔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제 히든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글로벌 거점 확대 속에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이니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